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주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금속활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에는 영등포구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아마 출발점일 거고, 영등포에 대한 자부심은 아마 서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대한 자부심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고 애국심일 텐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자부심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깔보기나 하고 비하나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사실 사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내놓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금속활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의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활자, 한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18세기 전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다는 거, 이런 것들일 텐데 대부분 잘 알지 못해요. 금속활자는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깔아뭉개느냐. 많은 석두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뭐하냐. 출판혁명은 서양에서 났는데 오히려 금속활자 제일 먼저 만들어서 출판혁명은 일으키지 못했으면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세계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못 살아서 일본 놈들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한 나라인데 무슨 자부심을 갖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고 우리가 스스로 망한 것이다라고 여당 대표가 그러고 있죠. 나라를 이끄는 머리들이 그런 식으로 썩은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려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인들이나 기타 교수들이 잘 가르쳐도 그런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그따위 식이면은, 그따위 수준이면 국민들이 용기가 없어서 별로 나라를 사랑하고 싶거나 동네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은 다 내가 책임질 수는 없고 금속활자와 관련된 그런 많은 내용을 국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어떻게 이 짧은 사이에 그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만약에 일본 놈들이 말하거나 식민지 사관을 주입하려는 말하는 대로 우리 조상은 바보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산다면 우리는 돌연변이가 아니면 잘 사는 게 아니겠죠. 네, 사실 지금도 역사를 제대로 보면 우리 조상만큼 우리는 뛰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1790년부터 1820년까지 30년간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전문가들은 그 시대에 최고 부자인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 부자입니까?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10등이 1등 되려면은 한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도 조상만큼도 못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다 조상 탓이야. 조상 덕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상이 못나서 지금까지 고생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제 때에도 피와 사람들의 땀이 우리 강산에 물을 이룰 만큼 철철 흐르면서 일본들과 싸웠고, 싸워서 힘이 모자라서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나중에 되찾을 수 있어요. 힘이 생기면. 근데 나라를 힘이 없어 그냥 자기가 포기해서 나라를 주권을 남한테 주어버린 자는 되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남한테 선물로 주어버리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듯이, 근데 빼앗긴 사람은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힘이 있으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주권을 주지 않았고 일본에게 뺏겼기 때문에 병탄이라고 그러고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국사책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란 말도 마음에 안 들고 사실 독립전쟁기라고 해야 맞다.
그 50년 동안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봐야지. 일본 놈들이 그 당시 강점을 한 건 맞죠. 그렇지만 강점만 강조하면 싸운 것은 투쟁한 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일제에 대한 항일 독립전쟁 시기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속활자는 우리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러한 발명품인데 과연 그 발명된 뒤에 그 금속활자의 역할은 어떠했고 또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져 가지고 구텐베르크는 발명한 게 아니라 모방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목차를 보면 일부는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라고 해서, 실크로드는 보통 비단이 서양에 전해진 길을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그걸 본따서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서양에 전해진 길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구텐베르크가 모방을 하게 됐다는 걸 밝히는 건데, 그 밑에 약간 어려운 자가 두 번째 14건의 한국 금속활자의 서천론과 구텐베르크 모방론인데, 서천론은 서쪽으로 이동했다.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서쪽으로 간 걸 서천이라고 그럽니다. 동쪽으로 간 건 동천이라고 그러고. 물 좀 준비해 주세요. 물 마시고. 지금 1부는 실크로드로 되어 있고 2부는 책의 나라 조선어 출판혁명인데,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나올 책이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나올 책이 이제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그냥 써놨는데요. 책의 나라라는 말은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조선이 너무 책이 많고 희귀한 책도 많고 또 중국에서는 사라져버린 일실본도 많아서 책이 풍부한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를 책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물론 한자로는 그렇게 안 부르고 문헌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책의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문헌지방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출판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책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일본 놈들은 외놈들은 와가지고 책을 달라고, 책을 하사해 달라고 해서 얻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안 주는 것은 또 막 단식 투쟁을 한두 달씩 해서라도 책을 가져갔어요. 유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당시 적어도 서양까지는 그렇게까지 유명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극동에서는 책으로 유명한 나라였다. 책으로.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앉아가지고 책 펴고 앉아있는지 약간 이해가 가죠. 책의 나라였기 때문에 임금이 거기 앉아서 책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 쥐잡는 어떤 호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펴고서 앉아있고, 책과 더불어 손에서 책을 떼지 않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언제 때부터 그랬느냐? 그 이전부터 그런 건 아니고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우리들의 민족적 자질이 바뀌었어요. 책 없이는 못 사는 민족으로 바뀌었고, 배워야 산다고,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배워야 산다는 말밖에는 우리는 못 듣고 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어야 살긴 하죠. 근데 그런 질 낮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배워야 산다 이런 말을 계속 한 이유가, 책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책은 널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책을 살 돈도 없는 사람한테 책이 또 너무 비싸서 아무리 돈이 있어서 살 수 없는 마당에는 배워야 산단 말은 생겨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책이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도 천자문이라도 있어야 배워야 산단 말이 있는 거죠. 아마 천자문은 아무리 가난하게, 여기 대부분 나오고 같은 또래인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가난하게 컸을 거예요. 근데 천자문이나 뭐 하나는 다 있었을 거예요. 집에 한자라도 하나 배우려고. 안 그러셨습니까? 자, 그 연유들을 다 알아보면 우리 문화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 일부로 되어 있지만 이유는 모르는데 그걸 한 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공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테마들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쭉 넘기시고. 자, 그간에 금속활자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그간에 서지학자들, 또 국사학자들, 또 국문학자들이 엄청난 연구 성과를 올렸는데, 그 요약을 해보면 학계에서 쌓아올린 거대한 이 금속활자 연구 성과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냈고, 그게 1211년에 그 책이 찍혔다는 걸 옛날은 논란이 많았는데 끝내 밝혀냈어요. 근거 있게. 1211년이 최초로 책을 금속활자로 찍어내고, 그 찍어낸 책은 남명화상 송증도가, 남명화상이라는 스님이 노래 부른 증도가다. 줄여서 증도가라고 뒤에 계속 부르겠습니다. 증도라는 것은 뭐냐면 도를 증명하는 노래. 도를 깨친 스님이 도를 증명하는 시가를 지었는데, 그 시가를 증도가라고 그럽니다. 불교 용어예요. 고려시대 거니까. 1211년이니까 고려시대의 한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1711년에 몽고가 우리를 점령한 뒤에 그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1271년이니까 1211년하고 60년 차이 나죠. 몽고가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60년 전에 금속활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1280년경에 중국의 금속활자가 나타나요. 잠시 주석으로 만든 활자인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최초의 금속활자로 우기는데, 그것은 연도를 보면 6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찍어내고 있었는데, 많이 대량으로 같은 원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은,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고려밖에 없었거든요. 전 세계는 몽고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유럽의 끄트머리 빼놓고는. 송나라, 중국도 없어졌어요. 원나라가 되어버렸죠. 끝까지 우리는 37년을 몽고에 항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몽고족들이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졌다고만 명분을 인정해주면 모든 걸 보존해주겠다. 토, 속을 다 보존해주겠다. 토는 강토와 속, 모든 풍습, 모든 법률, 국가체제, 너희들의 왕, 역사를 다 보존해주겠다. 그것과 맞바꿔요. 맞바꿔서, 그러니까 대등한 나라로 거의 80년을 사는 겁니다. 몽고와 고려가. 그러니까 장가갈 데가 없잖아요. 그 몽고의 왕자들이. 그건 고려의 왕녀들하고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국호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한 나라는 몽고밖에 없었다. 몽고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경략당한 나라 중에. 그것도 이제 비록 명분은 졌다고 너희들이 이겼다고 인정해줬지만은 실질은 우리가 챙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전해진 금속활자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1280년경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건 최초의 것이 아니라 우리 걸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국은 최초의 발명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1211년 이 증도가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은 없어요. 금속활자로 직접 찍힌 책은 없는데, 그 번각본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번각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으면 그냥 복사하듯이 탁 복사하면 원본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듯이 나무에다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번각이라고 그러는데, 번은 번역할 때 번자 또는 뒤집을 번자. 책이 금속활자로 찍혔으면 그것을 또 다른 책을, 금속활자라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을 활이니까 쓰고 또 쓰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쓴다는 소리예요. 쓸 수 있어서 그게 활자의 최대 장점이에요. 특장이라고, 특별한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200부 찍었는데 그걸 해체를 못하고 다시 쓸 수가 없다면 금속활자 그 가치가 없죠. 그럼 바로 해체할 수 있으려면은 200부 찍은 뒤에 해체해서 다른 책을 또 만들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이게 계속 연이어서 조판과 해판이 계속 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활자의 의미가 있어서 살아있다는 뜻이 돼요. 안 그러면 사판이 돼버리겠죠. 활판이 아니라. 사판은, 모든 목판은 다 사판이에요. 한번 다 파내면
바꿔 쓸 수가 없고 그냥 그거 계속 그것만 150년 써야 되는 거니까 사판이니까 그걸 살리려고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그냥 활판 인수술이라고 합니다. 활판술. 이 목판술과 활판술은 그 점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특별한 장점은 계속 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살려서 쓸 수 있다. 활자가 되살릴 살자, 살릴 살자, 활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활자를 이용해서 200불을 찍었으면 다음에 또 증도가를 또 찍어야 되면 이미 해판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또 조립을 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너무 공력이 많이 드니까 200부만 찍고 그냥 말아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0부로 찍은 중에 책 한 권을 갖다가 다른 절들 전국에 있는 한 1000개 정도 절에 1000부 정도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이제 목판으로 파서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책을 뜯어서 뒤집어 붙이면 풀로 붙이면 비칩니다. 비치면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활자로 찍은 것과 모양이 똑같아요. 각수라는 건 전문가들이라 그대로 팝니다. 그런데 붙일 수 있으려면 양면 복사가 아니어야 돼. 양면 인쇄가 아니어야 돼요. 양면 인쇄는 물 붙이면 두 개가 섞여가지고는 어떤 글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로부터 대대로 한 면에 1페이지, 2페이지를 동시에 찍어요. 그리고 중간을 접어요. 접어가지고 접힌 쪽, 이쪽을 묶어요. 이쪽은 접혀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뜯어서 딱 피면 한 면만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서양 놈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 양면 복사를 안 한 걸로 양면 인쇄를 안 한 이유는 번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부만 찍고 만약 100개 사찰에 나눠주면 그들이 그걸 이제 뜯어서 번각을 했어요. 그러면 번각을 한번 하면 그 목판은 1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100년 동안 계속 찍고 싶을 때 각 사찰에서 찍는 거니까 붓으로는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판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에요. 오랫동안 씀으로써 대량 생산인데 금속활자는 다책종, 여러 책을 계속 재조립해서 쓸 수 있는 재조판이라고 그러죠. 쓸 수 있는 다책종 생산의 장점이 있고 목판은 대량 생산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다책종을 대량으로 찍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번각본, 그 중에 번각본 4개가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활판술로 찍었던 그 책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글자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진 찍다시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존을 알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논란은 몇 년도 건지를 이게 대충 1234년 이전에 찍혔던 것 정도는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했는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학자가 결국 알아냈습니다. 자, 뒤에 용어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활판으로 찍은 것, 활자로 찍은 것은 활인이라고 그럽니다. 목판으로 찍은 것, 색일 간자를 써서 간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정조 임금의 용어예요. 활자로 찍은 건 활인, 목판으로 찍은 건 간인.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대단히 편해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활인, 간인은 그냥 끝나니까. 하지만 최근 증도가의 출판 연도를 1211년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건 김성수라는 교수가 하는 건데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1904년에는 이 책의 활용에 사용된 수십 개의 동활자도 사라지지 않고 책은 사라졌는데 그 책을 찍은 동활자는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서 뭐 국제사회에 다 발표되고 그랬는데 그 동을 분석했더니 74에서 80%는 동이었고 재료가 주석은 8, 9%, 납은 10에서 17%인 합금활자였다. 그리하여 증도가는 구텐베르크 도나투스 초인보다 230년 앞선 활인본이 명확해졌다. 도나투스라는 것은 라틴어 문법서 학습서인데 그게 1440년에 최초로 찍혀요.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앞서 있는 거죠. 뭐 비교할 수 없이. 이 230년 이 간격 사이에 서양으로 우리 기술이 전해졌다고 상정하는 것은 거의 뭐 당연지사인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 논쟁이 필요한 거죠.
또 학계는 무수한 각종 금속활자, 도활자, 포활자 이 활자들로 찍은 활인본들 서점에서 발행한 방인본 서적들을 추적 발굴해냈다. 우리 학계가. 여기서 도활자는 진흙에다가 말랑말랑한 진흙에다가 글자를 파서 그 활자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구워. 도자기 활자죠. 도자기 활자. 그 다음에 포활자는 포는 바가지란 뜻이에요. 바가지 포자. 바가지가 위에가 좀 매끌매끌 단단하잖아요. 바가지가 아주 크면은 떼가지고 그 글자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하면은 조금 수명이 길어요. 그래 나름대로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도활자, 포활자는 많지 않고 그냥 어떤 별미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많은 건 이제 목활자가 많았고, 목활자는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글자예요. 왜냐하면 이 목활자를 극세 모래 개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객가에 안 살으셔갖고 개토 중에 물에 자꾸 빨리고 그러면 유기물질이 싹 없어지고 아주 가는 그 모래만 남는데 그걸 개토라고 그래요. 그 개토를 말려서 어느 정도 말려가지고 약간 습기가 남아있을 때 이 나무로 만든 활자를 찍잖아요. 찍고 그 위에다가 위아래로 상하를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들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으로 나중에 쇳물을 부으면 들어가서 이제 금속활자로 바뀌는 거죠. 일단 금속활자를 만들려면 목활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임진난이나 이런 때는 바빠가지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끝난 뒤에도 가난해가지고 그 언제 먹고 살기도 힘든 때 그 금속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만들겠어요. 그냥 목활자로 찍는 경우도 그래서 많았다. 한 80년 정도 찍다가 다시 이제 금속활자로 돌아가고 이런 이제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임진난 전후에는. 그러니까 이 목활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금속활자의 전 단계로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고려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학계는 근데 이 말고 그 다음 문제가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을 활인본이라고 그러는데 서사라고 그랬어요. 서사, 서점 가로치고 서사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서점을 가리켜서 또는 출판사를 가리켜서 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사가 1540년경에 처음으로 출판사 겸 서점이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출판사하고 서점이고 출판사이던 그 서사가 1540년에 만들어진다. 거기서는 뭐냐? 상업 목적으로 돈 벌려고 책을 찍어서 파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변화죠. 그리고 자유로운 그 제작과 판매이기 때문에 역사 발전의 중요한 계기인데 거기서 찍어내서 팔리던 책을 방인본이라고 했어요. 이 방은 장사한다는 뜻의 전방이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건데 당시에 조선인들이 썼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자들이 나중에 이름 붙여주기라고 방인본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방각본이라고도 많이 써요. 근데 각이 색일각자라서 목판만 가리킬 가능성이 커서 활자로도 찍은 게 있잖아요. 활자로도 찍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합쳐서 말하려면 방인본이라고 해야 맞아서 방인본이라고 부르는데 방인본 이 말은 영리 목적으로 찍어낸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 책도 1540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서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책장사들이 이 책을 찍어내서 파는 책장사들이 등장한 거죠. 물론 책회라고 해서 헌책을 갖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리저리 파는 사람들은 책회가 있었는데 책 거강꾼 그것은 그 이전에 벌써 100년 전에 나와요. 근데 그들은 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 중시하진 않는데 이런 것까지 다 발굴해내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적한다면 두 가지 큰 결손이 있는데 우리 학계는 첫째 역사 서재학계는 1. 한국 금속활자의 세계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2. 고려 조선 700여 년간 활인본 서적의 총목록 작성을 손대지 않은 채 그냥 박치해버렸어요. 계속 무슨 소리만 했느냐.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야. 그 말만 계속 했어요. 그것이 전해져가지고 구텐베르크가 모방했다는 소리는 감히 입 밖에도 대지 못하고 두 번째 활인본 금속활자를 자랑하려면 금속활자로 찍은 책 전체 목록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감히 엄청난 세월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1년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지학자라는 건 도서관학과 교수들을 가르쳐요. 도서관은 책만 다루는 데인데 그걸 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번, 한국금속활자의 서천, 서쪽으로 간 것에 대한 한국학계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서천에 대해서는 충북, 청주, MBC 두 군데에서 송출한 그릇된 방역물과 영화, 소설이 있고 학술 논문으로는 MBC 방역물을 모방한 논문이 하나 있을 뿐이다. 아주 창피스러운 논문인데 방송 나와 있는 걸 그 PD들이 이런 걸 갖다가 논문을 내놨더라고요. 그 요약해가지고 청주, 충북 두 방송국은 어떤 걸 해놨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노마 교황이 고려 충수광에 보낸 편지가 발견됐다. 노마 교황청 그 사물함에서. 근데 그건 코람이라는 말을 코리아로 해석을 했는데 코람이라는 라틴어를 오독에서 나온 거예요. 코리아를 라틴어로 에게라는 말을 할 때는 코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응? 코라움이라고 그래야지 코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타코rum이라는 데로 보내는, 그렇게 보면 카라코rum은 몽고 제국의 수도 이름이에요. 몽고 제국 수도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우리 코리아로 보낸 건데 날짜를 딱 맞춰보니까 충수광 시대니까 충수광이라고 시대에 보내서 서로 소통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잘못된 오도 방송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한 10차례 이상 두 군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엘고라는 미국 클린턴 시절의 부통령이 잘못 알고 쿠자노스가 조선이나 고려까지 왔다 가가지고 구텐베르크에게 알려줬다. 근데 쿠자노스의 전 인생에 걸쳐서 쿠자노스라는 카톨릭 성직자는 흑해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까지 오고 그거에 가장 동쪽으로 온 그의 행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막 방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고가 잘 모르고 뭐 학자는 아니잖아요. 뭐 부통령인데. 우리나라가 위대하다고 띄워줄 때 그걸 인용하면서 2번이나 한국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그건 다 두 개 다 잘못된, 그릇된 것이다.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라틴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라틴어 변화형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해석을 한 거고, 쿠자노스는 아까 말한 대로 콘스탄티노플 이동으로 간 적이 없다. 안쪽에서만 놀았던 거죠. 그런데 학계는 한국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 그것보다 230년 앞섰다는 식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금속활자의 서천과 세계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학계에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학계는 한국금속활자가 반면 외국에서는 1854년 로버트 커슨이 인쇄술의 서천을 주장한 이래 한국활자의 서천을 논한 14건의 논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 불어를 못하는지 독일어를 못하는지 아니면 안 읽는지 몰라도 14건의 우리나라 사람을 대신해서 주장해준 논문이나 책이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처음으로 이번 책이 나올 때 밝혀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15인데 하나 뺀 이유는 커슨 건 뺀 거예요. 커슨은 중국의 목판을 보고, 목판술을 보고 이탈리아 인쇄술 전문가가, 기술자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을 뿐더러 활자하고는 관계없죠. 목판이니까. 그래서 뺐고 실은 15개인데 14개로 했습니다. 한국학자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이 외국 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한 사람 빼고는 전혀 몰라요. 전혀. 13명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서천론에 대한 서양인 학자들의 강력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 14편의 논고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구텐베르크가 독창적으로 발명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15건의 논고가 나왔는데, 이건 1924년 더글라스 맥머트리가 한국활자 서천론을 반박한 이래 5건의 구텐베르크 독창설 반서천론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반론은 15, 16세기에 구텐베르크가 한국 금속활자를 모방했다고 기록한 단 한 건의 문서 증거가 없다는 반박입니다. 영어로는 textual evidence가 없다. 만약에 모방을 했다면 그 시대에 구텐베르크가 모방했다고 쓴 글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시대가 아니면 그 시대 직후라도 100년 안팎에 그걸 모방했다고 하는 글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건 글이건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만든 거지. 그 믿을 수가 없는 주장들이다 다. 그건 다 추정에 근거한 것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뭐 궁금하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증거는 5개나 있고 2개는 이미 서양학자들이 말한 거고 3개는 최근에 제가 발굴을 한 겁니다. 서양학자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이따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인본 총목록 작성은 서지학적인 당연지사지만 지금까지 반기되어 왔습니다.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학자들의 그런 헛소리들에 많이 동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막 반복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런 그 서양학자들이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뭐냐? 혁명은 출판혁명은 우리 서양에서 일어났지 조선에서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 같이 동조하고 동조하는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뭐해? 혁명도 못 일으켰는데 이렇게까지 아주 무례한 논문까지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14건의 한국 금속활자 서천론과 구텐베르크 모방론을 한번 뜯어보면요. 이걸 우리가 잘 따져보려면 일단 두 개의 신화를 부셔야 되는데 하나는 구텐베르크 발명설의 신화입니다. 또는 구텐베르크 독창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구텐베르크 한국 금속활자를 모방한 사실은 수백 년 동안 2가지 큰 신화와 1가지 어려움에 의해 감춰져 왔습니다. 두 신화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구텐베르크 발명설과 이 활자가 일으킨 출판혁명으로 근대화되었다는 구텐베르크 혁명설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이란 여러 서천 루트를 확실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문서 증거를 들여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구텐베르크 발명설은 한국 금속활자의 서천에 대한 정밀 증명으로 해체해야 하는 한편 구텐베르크 혁명설은 정확한 사례와 통계로 해체시켜야 합니다. 서천의 정밀 증명이란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들, 즉 활자로드죠. 활자가 전해진 그 로드를 정확하게 밝혀 보이고 정확한 문서 증거들을 발굴해서 제시하는 거. 이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 반박문들을. 우격다짐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니까. 한국학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기된 14개의 서천론을 하나씩 뜯어보면 물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강력한 주장들만 보겠습니다. 첫째, 토마스 카테가 이제 세계 최초로 한국 금속활자가 서양으로 갔다라는 걸 주장했는데 책 이름은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the Spread Westward. 이 Spread Westward 그대로 번역하면 서천이라는 뜻이에요. 서쪽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추리를 최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할인본 증도가나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할인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게 이제 보통 직지 심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금속활자로 찍은 그 찍은 본이 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증도가는 번역본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건 실제로 그게 남아있고 이걸 발굴한 사람은 모리스 쿠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서울 헌책방에서 1890년경에 우연히 샀어요. 그럼에도 카터는 조선 태종의 1403년 주자한 개미자를 구텐베르크 그거보다 반세기 앞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1403년이니까 1440년에 처음으로 도나투스를 찍었다고 그랬으니까 약 37년 앞선 거죠. 그러니까 반세기 앞선 걸로 약간 말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적인 모방이라기보다는 반개적이다. 4천 정도 된다. 우리나라 금속활자와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에는 4천 정도 된다. 정확한 전파 루트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픈해 두겠지만 확실하게 주장은 못하겠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그냥. 근데 이제 이 양반에 정황 증거를 많이 대요. 여러 가지 종이도 동양서 먼저 만들었고 뭐가 전해졌고 종이가 서양으로 전해졌고
또 뭐 카드, 트럼프 있죠? 트럼프가 화투가 전해져서 트럼프도 이런 걸 모든 걸 또는 지폐가 전해졌고 하면서 당연히 책도 전해졌을 게 아니냐. 금속활자로 찍은 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정황 증거들이죠. 구텐베르크가 그걸 모방했다는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양반의 문제점. 이 말은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가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발명 주장자들에 의해서 취약하게 지적당할 수 있는 오류들을 내가 두 개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그가 세계 최초라고 본 상정 예문도 제쳐두고 1403년에 개미자를 최초 금속활자로 오인한 통에 이중 오류를 범했다. 첫째, 그는 저 반세기 동안 유럽과 극동 간의 교류는 거의 전부했다는 주장으로 북원과 조선 간의 육로무역도 송대부터 정화 후 30년 대항해로 1450년대까지 활짝 열려 있었던 해상 루트도 둘 다 몰각했다. 좀 어려운데요. 원나라가 망하고 1368년에 망하고 그 뒤부터 50년간은 중앙아시아가 개판이 돼가지고 장사꾼들이 오갈 수가 없어서 서양과 극동 간의 연결고리가 다 차단됐는데 어떻게 1440년경에 또는 1420년경에 구텐베르크에 전해졌겠느냐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은 원나라가 망한 뒤에도 원나라가 폭삭 망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만 후퇴만 했어요. 그 후퇴한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북원과 고려 간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외교 관계가 있었고 또 조선이 서서도 북원과 관계가 좋은 관계라 하지만 계속돼요. 충돌이 계속 있으니까 걔네들 포로 잡아오고 우리 포로 잡혀가고 여자들 잡혀가고 또 그 남편들 잡혀가고 많이 그래가지고 기술자들을 주로 잡아갔어요. 금속활자 기술자도 잡혀가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는 거고 높은 기술이나 문화는 적으로부터도 배우는 거니까 그 전에 뭐 고려가 자기들 적도 아니었는데 안 배웠겠어요. 그럴 루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되면서 전 국토를 전부 봉쇄해버린 건 아니고 두 군데가 열려있었는데 하나는 오이라트라고는 그 북원과 갈등 관계에 있는 몽고족들은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무역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루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정화는 아프리카까지 말라가시까지 대항해를 했던 중국 명대 초에 항해가예요. 아메리카도 7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2차례, 3차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남방로가 엄청나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활자를 태종 때 처음 만들어진 걸로 잘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1211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1440년까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든 때까지 따지면 거의 230년 앞서 있잖아요. 그 230년간 원나라와 고려는 아주 잘 지냈어요. 근데 원나라 때 천주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항구는 동서를 연결하는 최대 무역항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무역항. 그 최대 무역항에 드나든 나라 배들을 국적을 써놓은 문서가 있는데 중국에 만필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고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이탈리아 상인도 들어있고 아랍 상인도 들어있고 남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상인도 들어있고 우리 고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노바 사람하고 우리나라 베니스 사람하고 우리 고려 사람이 안 만났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른 문서를 보면 앞질러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책을 팔았습니다. 책을 파는 모습을 기록한 것도 제가 문서로 찾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과 저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도가로부터 구텐베르크까지 230년 동안 열려 있었던 송원대의 명초 중국을 던 서천루들을 몽땅 몰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서천에 왔는지 잘 모르니까 반개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참 취약한 거라. 두 번째는 조프리 허드슨인데 이 허드슨은 이제 금방 얘기했던 카터의 연구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북쪽으로도 50년간 아무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게 아니라
북쪽을 통하는 로드는, 실크로드는 살아있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양반이, 그는 한국 활자는 금속이었고 기술은 초기 유럽 활판술과 아주 흡사했다고 주장하며 카터가 열거한 정확 연구를 다시 반복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카터가 구텐베르크 활판술을 한국 활판술에서 직접 유래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한국 활판술을 유럽 활판술로 반개 지역으로 봤다고 비판하고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한국과 독일 간의 연결성과 15세기 초반의 동서 교역률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즈 노보고로드니, 넘기세요. 고로드니, 조금만 내려. 러시아 남방의 도시 노브고로드니의 무역상들이, 여기까지 독일 무역상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노브고로드니 무역상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까지 상업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다음에도 금장 한국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킵차크 한국을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도시가 발달되어 나오는데, 1434년부터 카잔에 세운 독립국 칸에서 니즈니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유명한 시장이 발전되어 나옵니다. 이 카잔과 니즈니 노브고로드니의 상인들은 이제 한국 금속활자가 정보가 전해진 거점으로 이제 여기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서 독일 한자 상인은 멀리 여행하는 그 어떤 비단 가죽 무역업자들로부터 서적을 금속활자로 찍어내는 극동호 한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29년 인사이클로피디아 영국의 백과사전에는 금속활자 발명자를 구텐베르크라고 안 해놨어요. 누군지 모른다고 해놨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요. 1920년대까지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가라는 게 서양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고, 금속활자는 UFO나 똑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1945년 전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계속 구텐베르크라고 막 한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전쟁하고 막 그런 일하고 그 주장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갔던 거고. 네, 허드슨의 마지막 결정적인 주장인데요. 구텐베르크가 한국 금속활자를 참조하지 않았다, 즉 모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거정 책임을 구텐베르크 발명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유럽에서 그 발명이 언제 어디서 또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이미 더 이런 시기에 그리고 눈에 튀게 사용된 중국 한국 공법과 독립적이었음이 어떻게 정언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지를 물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활판 인쇄술이 유럽에서 바로 그 공법의 등장 이전에 그토록 놀라운 발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극동과 독일 사이에 뉴스 전달이 가능한 연결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증명의 책임은 실제로 유럽적 발명의 완전한 독자성을 주장하는 구텐베르크 발명론자들에게 있다. 증명해봐라. 너희들이 혼자 독창적으로 했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증명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양반 주장에는 첫째, 그도 카터처럼 고려 금속활자를 도외시한 까닭에 이 활자 정보가 고려시대의 원제국의 팍스 몽골리카를 통해 전했을 가능성을 몰가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는 몽고르 평화시대, 몽고르 세계 정복시대를 이제 팍스 몽골리카,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죠.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대니까. 두 번째, 연장 선생, 그때는 팍스 몽골리카에서는 고려 개경에서부터 헝가리까지 바로 막 통하던 시대예요. 그 빠른 속도로 그냥 2달 만에 전해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제 원대의 동서무역으로 번창했던 중국 천조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해상 루트로 완전히 몰락하고 있다. 육상 루트만 계속 북방 루트만 생각하는데, 실은 해상 루트가 더 활발했고, 해상 루트를 통해서 아까 고려 상인과 나폴리 상인이나 베니스 상인이 또는 제노바 상인이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도 카터처럼 명대 정화의 30년 대항해와 이를 통해 1940년 세종 32년경까지 30년간 더 활짝 열리게 된 해양 루트도 망가가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허드슨도 카터처럼 한국 금속활자의 서천에 대해 기록한 일체의 문적이나 문서 증거, 텍스처럴 에비던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워서 상의 좀 벗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람은 이제 앙드레 볼륨이라는 프랑스 학자인데요. 불어로 있어갖고 한국 학자들이 읽어보지도 않아서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름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아까 북방노트와 유사한 노트를 주장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구텐베르크는 한국 금속학자를 모방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근데 볼륨의 이 주장에도 역시 해양 실크로드 언급이 없고 문서 증거도 없는 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나중에 공격받을 때 취약점을 허를 찔릴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뜻은 제가 감함하겠지만 강력한 주장은 못 된다, 근거 있는. 그다음에 알베르트 카프로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의 주장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국에서 영향을 받고 한국 금속활자를 뽐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텐베르크가. 근데 그 전달자를 여기서 쿠자누스라는 사람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 루트도 많이 말하지만 개인을 딱 찍어서 쿠자누스하고 구텐베르크 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쿠자누스가 전달했다. 다만 아까 엘고가 말한 거 차이는 쿠자누스는 콘스탄티노플까지만 왔다는 거, 거기서 과학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엘고는 모르고 막 한국까지, 고려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왔다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세계적인 대가, 서지학적 대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한국 금속활자 정보를 들었다, 그래서 전해줬다. 근데 전해준 거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다 추정이에요. 근데 이 주장은 너무 특정한 인물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자, 넘기세요. 쭉 끝까지. 끄트머리까지. 잠깐. 그리고 이제 저 알로이스 누펠이라는 독일 학자의 구텐베르크 발명서를 거부할 정도니까 같은 독일 사람이지만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학자의 90% 이상은 전부 한국 금속활자의 최초 발명은 인정하지만 모방했다는 소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최초 발명도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있고 인정하더라도 모방했다는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세계적인 학자고, 카프로는 또 인쇄 전문가예요. 인쇄 기술자고. 자, 쭉 넘기고 제일 끝머리 가서 내 마지막 말이 있을 겁니다. 더 올리시고 뒤로. 각자 이게 제가 넘기라고 한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프로의 이론도 결함이 있습니다. 육상 루트와 해상 루트가 있었지만 팍스 몽골리카나에서는 해상 루트가 육상 루트보다 더 활발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 루트가 더 활발했고, 육로는 낙타를 끌고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이거 배 타고 그냥 서양까지 금방 가는데 이리로 전달됐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공식 외교사들이나 성직자들만이 가능한 전달자가 아니라 수많은 대상과 무역상들도 전달자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국제적 무역항, 그 무역항의 장사꾼들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금속활자를 전달한 건 아니지만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근데 전문가들은 금속활자로 찍었는지 목활자로 찍었는지 목판으로 찍었는지 금방 보면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지?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팔려온 수많은 극동 출신 노예들, 중국인, 몽고인, 유고인들도 매개일 수 있다. 한국인들도 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쟁 포로를 다 서양에다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었느냐? 맨날 전비,
전쟁 경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비쌌어. 낙타 이런 거 몇 마리 하는 것보다 사람 끌고 가서 파는 게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2배 비쌌고 기술자는 보통 사람보다 2배 비쌌고 이탈리아에 그 당시 벌써 노예 농장이 즐비했어요. 그 이탈리아의 그런 풍습이 미국으로 전해져서 미국의 노예 농장이 생긴 겁니다. 유럽 것이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달자들을 통과할 중간지대 노릇을 해준 나라로는 금장 강국이 아니라 원나라와 원을 이어준 북원도 주목했어야 한다. 여러 루트로 들어온 한국 금속활자 인사설에 대한 지식적 모아 소문들이 이탈리아 도시들과 국제적 독일 도시들 안에서 파다했고 구텐베르크는 이 파다한 소문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쿠자로프 한 사람한테만 들었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미 국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모든 유럽 도시에는 극동에서는 금속활자로 책을 찍는다는 소문은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카프로는 시계를 너무 좁혀 일명의 전달자 쿠제너스의 초점을 맞춘 통에 자신이 열거한 여러 전달 루트도 변두리로 제쳐버렸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인쇄서적, 인쇄목판이나 금속활자 샘플을 미지의 여행자들이 육해상 루트로 극동에서 유럽으로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믿음입니다. 여러 루트를 생각해야 되죠. 다섯 번째까지만 이제 이 주장자들은 다루고 존 홉스의 한국 금속활자 서천론과 구텐베르크 발명론은 이제 조금만 내리세요. 조금만. 비판한 사람인데 존 홉스는요 최근 사람이에요. 2004년 유명한 저서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zation에서 카터, 허드슨, 게르네, 반 클레 등의 주장을 결합시켜 한국 금속활자의 서천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가장 최고원이죠. 그리고도 더 이제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쭉 있습니다. 쭉 가서 14번째까지 있는데 그건 다 다루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강력한 주장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독창적인 주장은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개수는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아니다. 구텐베르크는 스스로 독창적으로 발명했고 한국 금속활자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이제 5명이에요. 첫 번째는 더글라스 맥머트리의 서천론을 부정하는 이론인데 맥머트리는 The Story of Printing and Book Mak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1924년에 일찍이도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참 어려운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가 극동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전해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다. 다빈치 비행기 아이디어 설계도가 아직 발명이 아니듯이 비행기 아이디어 그러면 비행기는 다빈치가 발명한 거냐? 그렇게 말하지 않잖느냐. 이제 이렇게 이 논거로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혹시 들었을지는 모르겠다. 맥머트리는 모든 발명, 근데 뭘 모르고 있냐면 이 사람은 모든 발명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의 기술적인 실현으로 이루어진 걸 몰아가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뭐 발명을 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없이 발명은 없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는데요. 다빈치의 예는 잘못 든 것이다. 새우 날개를 본뜬 다빈치의 비행기 설계는 과학적 양력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반과학적 설계였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려야 비행기가 뜨거든요. 그 양력은 새우 날개를 해서 팔락팔락해서 새가 하늘로 뜨듯이 비행기가 팔락팔락해서 뜨나요? 팔락팔락 한 적이 없어. 어떤 비행기도. 달리니까 그냥 뜨는 건데 그것은 새가 활강할 때 팔락팔락해서 뜰 때의 그 뭔가를 연구한 게 아니라 활강할 때 왜 바람만 부는데 떠 있지? 그걸 연구를 한 건데 그 바람이 날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서 밑으로 갈 때는 이게 짧아요. 위로 바람이 지나가려면 길어요. 이렇게 기니까 같은 시간대 여기를 통과하려면 위에가 작은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아래는 안 그러는데 아래는 오히려 공기가 밀도가 높아지고 위는 희박해지면서 상대적 진공이 만들어지면서 날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올릴 양자, 양력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새가 팔락팔락 하면서 날아가듯이 사람도 날개쭉지를 이렇게 하면 날아간다는 식의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건 절대로 그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 실현될 수 없죠. 엉터리 설계니까. 근데 극동에서 금속활자가 있고 그걸로 책을 찍어가지고 만들고 있단다. 그건 진짜 구현되고 있는 실제 하는 기술에 대한 소문이잖아요. 그건 우리도 만들면 언젠가 만들어지겠네라고는 용기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사고의 틀이 될 수가 있죠. 한국 금속활자에 대해 전해 듣고 얻어진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실현되어 쓰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답인 채 엉터리 아이디어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맥머터리는 부지불식간에 구텐베르크의 인서슬 아이디어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어요. 혹시 들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들었으면 모방한 거지 뭐. 네?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전 세계에 멍청한 놈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학자들 중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책 앞에 이 석두와 석학과 석두들이 다 서양놈들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석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석학만 바보가 아니라 석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로이즈 누페르의 구텐베르크 독창설과 알파벳 찬양이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카프로가 반박했죠, 이 사람 말을. 근데 쭉 보면 제일 뒤로 가보세요. 제일 요약하는 쪽이 중요해요. 쭉. 뒤에 요약 조금만.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옳죠. 이제 알파벳을 자랑을 이 사람이 하면서 이게 한자는 막 8만 개의 글자가 있어갖고 그걸 이게 선별해갖고 찍어내려면 어려울 것이다. 영어는 24자밖에 안 되니까, 26자밖에 안 되니까 그거 조립해서 하면은 간단하다. 그걸 주장하면서 그러면 그 알파벳의 그런 장점을 주장하면서 구텐베르크의 독창설이나 혁명설을 주장하는 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파벳 자랑이지 그 금속활자 자랑이 아니죠. 그 금속활자에 관해서도 이제 엉터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목활자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으면 글자 하나 만든다. 자기들은 여러 개의 글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저의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 뭘 만드는 유기그릇과 기타 주물들을 많이 만드는 유기점이었어요. 유기점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맨날 봤는데 숟가락을 하나만 거푸집 만들어 하나 지어붓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채살처럼 열 몇 개를 만듭니다. 거푸집을. 그 다음에 여기서 부으면 쪼르륵 다 가지로 나눠져 들어가지고 한 열 몇 개의 숟가락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두 개를 동시에 부어부어서 만드니까 한 번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만들고 또 그 거푸집을 한 번 열 몇 개 만들고 나는데 부셔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조각이 너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까지 여러 차례 지어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거푸집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만드는 것이라 구텐베르크와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알지도 못한 자가 막 주장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파벳이 그렇게 뛰어나다? 그래서 그러면 금속활자 자랑이 아니죠. 일단 알파벳 자랑이고 알파벳 자랑인 것만 해도 또 말도 안 돼요. 금속을 가령 country라고 하면 COUNTRY 이것을 C도 뽑고 O도 뽑고 U도 뽑고 N도 뽑고 계속 뽑아야 돼요. 옆으로만 조립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나라죠. 나가 하나로 되어 있고 라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두 번만 움직이면 돼요. 한자는 나라 국자죠. 국 한 번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쇄할 때는 한자와 한글이 대부분 8배 이상 빨라요. 인쇄 작업을 할 때. 근데 기술자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니까 반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은 알파벳은 그 활자 인쇄술에 대한 활판술에서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나다라가 똑같이 24자로 되어 있지만은 알파벳은 26자죠. 두 개가 적지만 가령 가나다라고 하지 기역 뽑고 아 뽑고 나 뽑고 아 뽑고 다 디귿 뽑고 아 뽑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나다라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미 조립되어 있는 활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걔네들은 ABC도 날 것들이죠. 근데 또 그 걔네들 스펠링이 어렵고 엄청 길어요. 내가 컨트리는 짧은 걸 말한 거고, 어나이레이션 그러면 엄청 많습니다. 한 22자 정도 돼요. 그걸 뽑고 앉아있으려면 정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 나는 대로 쓰지도 않잖아요. 어나이레이션 H가 들어있는데 묵음이에요. 여러분들 인어프 할 때, 인어프가 F점 약간 끝에가 GH지? 어떤 건 또 발음도 안 해요. 앤터니라고 해야지, 앤서니라고 틀린 발음이 그죠? 마이클이라고 해야지, 미첼 그러면 안 돼요. 마이클이라고 해서 다시 스펠링 찾아 써보려고 했어요. 스펠링이 어려워서 못 써요. 한자 획수가 어려워서 못 쓰는 만큼이나 영어 알파벳 스펠링은 엄청 어렵습니다. 제대로 쓰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틀려갖고 맨날 쪽팔리는데. 왜 그런 거 어렵다고. 근데 그 인쇄공이 알겠어요? 그 제대로 학력도 없는 사람이? 사실 자랑할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관사나 관사가, 부정관사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The education of the people. 백성교육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넉자만 끝나죠? 국민교육. 얘네는 더가 괜히 들어가서 더가 두 번 들어가. The education the people 두 번 들어가죠? 한자는 교민 두 자예요, 두 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비어천을 한번 해봅시다. 한자는 용비어천 4번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 활자를 만들 때는 복잡할지 몰라도 만들어 놓은 뒤에는 작업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용이 하늘을 나르셔죠. 용이 하늘을 나르샤. 8자. 영어로는 또 더자 있죠. 더 드래곤. 플라이스, 오버 더 스카이. 이거 몇 개인지 몰라요. 6배 이상 복잡합니다. 글자 자랑 할 것이 하나 없어요. 글자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근데 그 말이, 이 루페르 말이 국제적으로 통용돼요. 무슨, 그놈들이 돌았는지 내가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놈들은 집단으로 돌았고, 저는 혼자지만 아주 청명합니다. 제 머리는. 다 같은 자목 문자 한글 활자를 제쳐놓고 알파벳 창가만 부르고 있어요. 한글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비해서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간단한 글자인데 24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글자인데 무슨 영어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인쇄체도 있지만 필기체도 있고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활자도 그렇게 24개 종류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4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붙어진 한자도 많아요. 글자도 A와 E를 붙여서 A가 붙은 것도 있고 A와 E가 붙어서 AI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소문자로 전체 약 2000자 정도의 개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파벳도. 예? 그리고 느낌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더 문장 부호까지 따지면 복잡합니다. 자, 더 따질 거 없이. 자, 5번째. 3, 4는 별로 중요한 반론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네 알 수 있는 거고. 결정타는 맥더모트와 버크의 반격인데 다른 거 막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는 치명적인 결국 뒤에 문서 증거의 부재를 들어 서천년을 전면 부정합니다. 문서상에 구텐베르크가 그걸 배웠다, 모방했다, 뽐땄다. 그 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 사건은 있었지만 기록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반격은 어떤 한국 금속활자를 구텐베르크가 뽐따랐다고 주장하는 14개의 글 중에 어떤 글도 문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반격에는 사실 이제 말 못할 상황이죠. 코너에 몰리는 거야. 치명적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 치명적인 반론을 내가 부술 수 없다면 내가 이 책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서천론을 일단 주장하고, 서천로드, 실크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개는 앞전 사람들이 말을 했죠. 북방 루트라고 해서 허드슨이 북방 루트를 말했고,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니즈니 노브고르니로부터 상인들이 시베리아 단비 가죽을 찾아 상업활동을 시베리아까지 확장했다는 그걸 상기시켰는데
제가 찾은 사료는 천국 강해제 측근 참모 장 바프티스트 내기 신부가 만주를 측량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쓴 책이 있었고, 또 명대 중국 서적에 의하면 18세기에도 담비 가죽은 인삼, 한지, 붓, 금은, 철, 유약, 꼬리긴 닭, 조랑말, 소금, 해리 가죽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담비 가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만 수출한 게 아니라 서적도 수출했어요. 장 바프티스트 알드가 세종호 중국 인문 지리서를 간추린 논고 On Abridgment of the Story of Korea라는 그 글에서 조선 상인이 서적 판매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조선 상인들은 서적을 팔려고 내놓을 때 가장 고운 옷을 입고 가격을 논하기 전에 모종의 향을 피운다. 이 결정적인 구절인데 국제적으로 책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네? 이것은 조선 상인들이 서적을 해외에 팔았다는 것에 대한 문서 증거이고, 중국인 북방 루트와 기타 유상 루트 모스크바 상인이나 아랍 상인, 몽고 상인이나 우이구르 상인들, 그리고 베니스, 제노바 상인이나 이베리아 상인, 또 아랍 상인은 한국 책의 구매자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 누군지는 말 안 해놨으니까 어디다 깔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한 거죠. 아마 노브고로드와 중앙아시아 상인들은 조선 상인들의 지속들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접촉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국 금속활자로 찍은 할인본 서적이나 정보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티모시 바르트가 설명한 한국 금속활자 특이한 실크로드는 이탈리아 등지로 팔려온 아시아 노예들을 통한 전달 주수다. 노예들은 주로 비싼 건 아까 여성들이고, 두 번째 기능공들이라고 했잖아요. 두 배 가격이라고 했는데, 금속활자 또는 지폐 만드는 제조공들의 어떤 판매, 노예 판매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로 전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열린 국제적인 유럽 도시에는 극동의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소문이 파다했다. 여러 루트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파다했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 루트, 한 가지 해상 루트는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제 이름이 황태인입니다. 팍스 몽골카에서 고려 금속활자 실크로드, 앞서도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북원과 밀무역과 북원과 조선의 약탈, 충돌 등을 통한 육상무역, 명과 오이라트 간의 서역 국경무역 루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주와 해상 루트는 송대로부터 1450년까지, 1450년은 세종 30년이죠. 까지 계속 활짝 열려있은 루트였어요. 여기서 이제 베니스상도 고려인들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고려인들이 만났더라도 베니스라고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도 베니스라고 안 써, 저 아랍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베니스, 제노바 문서를 보면 전부 천주 가서 살았어요. 거기에 교회도 많았고, 교회. 자기들이 거기 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폴로는 마르코 폴로인데요. 마르코 폴로와 기타 서양 방문객들이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로 칭송한 원명대 천주, 이것을 통한 동서무역이 번창했다. 송대와 원대 전기간, 그리고 명대의 초기 50년간 천주에는 제노바 상인, 베니스 상인, 아랍 상인, 고려 상인, 동남아 제공 무역상들이 우글댔다. 각국 상인들의 화물창고와 숙박시설, 성당과 이슬람 불교 사원이 혼재했다. 고려 상인들이 천주를 드나들었다는 문서 증거는 조원희가 1206년에 지은 송대 유서, 유서는 백과사전이라는 뜻이에요. 백과사전은 운록 만초에 복권시 박사에 늘 찾아오는 외국 선박이라는 절에, 이 절에서 천주 출입 상인들의 소속 국가로 아라비아 더하기 유럽, 스리비아, 과거 수마트라를 이렇게 불러서 참파, 앙코르, 브루나이, 자바, 파간, 고려, 그리고 기타 상인들이 오가는 필리핀 족장 국가들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들어있죠, 리스트에. 천주에 계속 드나들던 상인들의 국적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맥락에서는 저런 운동만초가 언급되지만 금속활자 관련해서 언급한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이 천주와 관련해서 이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난 어소시에이션,
연결시키는 건데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창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만치 알면 뭡니까? 금속활자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려 상인들은 1200년대 고려로부터 1450년대 조선 시대까지 고려 상인 명의로 천주에서 교육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하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00년 이상 해외에서 조선은 조선이라고 불리지 않고 고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0년간 해외에서 한국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섰을 때도 한국이고 고려였을 때도 한국이고 삼한시대에도 한국이고 또 고려 대한제국 때도 이제 한국이고 대한제국의 한국은 우리가 밖에서 불리고 안에서 스스로를 부르던 왕조에 관계없이 부르던 우리 이름을 국가 이름을 내세운 거죠. 이탈리아도 오랜 세월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였든지 무슨 다른 공화국이든지 계속 이탈리아로 불렸어요.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이탈리아 자기 나라를 되찾은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라는 국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대화되면서 독일이라는 국명을 이제 쓴 거고 그 이전에는 뭐 다 왕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드나드는 조선인도 고려 상인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크죠. 기록상으로는. 천주는 원대와 명대 초 해상 실크로드 출발점이었고 고려의 병난도는 극동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극동에는 병난도라는 이제 우리의 이제 항구가 있었는데 이 도자 보세요. 섬도자가 아닙니다. 나루 건너는 나루야. 근데 이게 커져가지고 큰 항구처럼 당시 예성강의 하구입니다. 명경국 이후에도 정화의 30년 대항해 넘기세요. 오히려 바닷길이 더 크게 열려 천주는 한동안 더 번창했다. 1211년 정도가 이후 세종시대까지 240년은 한국 금속활자가 천주를 통해 서천에 1440년 이전에 구텐베르크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이걸로서 이제 서천 루트를 요약을 해봤고요. 제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서 증거들이 자꾸 없다고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는데 문서 증거들 되면 카터, 불름, 전주는 장수민들이 이미 두 개를 언급했어요. 하나는 파울루스 조비우스라는 건데 이 사람의 언급은 이제 밑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그건데 문제는 이들이 중국 사람들이 금속활자로 동활자로 아까 주석활자가 동활자로 인쇄를 처음 한 건 1490년이에요. 우리가 1211년이니까 엄청나게 뒤에 벌어진 거니까 그게 전해진 이야기를 썼으니까 헛다리 짚은 기록인데 의미가 없어서 제가 넘기는 겁니다. 넘겨요. 그 다음에 멘도자라는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 가시라니까.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그랬는데 금속활자가 그때 중국은 금속활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중국은 우리 한국을 잘못 가르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 가르치느냐? 그때 서양에서는 고려나 조선을 별도의 나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중국의 한 속방이니까 큰 중국에서 온 걸로 그냥 다 중국으로 때리잡아서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멘도자의 이 기록이 대단히 결정적인 기록인데 이걸 언급한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아니고 두 명의 중국 사람이에요. 하나는 중국에서 토착해서 사는 사람, 하나는 미국 아메리칸 중국인인데 둘 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속활자가 왔다고 그러면 한국이 떠오르니까 그냥 별로 하나는 중시하잖아요. 중국계 미국인은 아예 구텐베르크를 언급을 안 해버려요. 구텐베르크를 언급을 안 하면 무슨 그들에게 이점이 있느냐. 그들은 목활자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 기여를 한 걸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텐베르크 이야기가 등장하면 금속활자인데? 금속활자는 우리는 아니고 고려 아니면 중국인데 이렇게 되니까 인용할 때 문서 조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그들이 거기다 더럽혀놔서 그러지.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굴한 것들인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루이 루로라고 하는 사람이 1575년이니까 1440년 또는 1500년으로 따지면 약 70여 년 그 사이에 구텐베르크 모방했다고 쓴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기술로 발명을 자기들의 공으로 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란 소리야. 포르투갈 사람들은 동방과 북방과 가장 먼 지역에서 중국과 카세이로 들어가 카세이나 중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다른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차이나하고 카세이가. 오늘날 카스픽 에어라인 그러면 중국 항공을 그렇게 부르죠. 똑같은 말인데 옛날에는 그랬다. 들어가 무역을 하여 그 나라 말, 그 나라 문자로 인쇄된 책들을 거기로부터 가져왔다고 말하고 그들이 거기서 그 기술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그 발명품을 그 나라로부터 타타르와 몽고를 말하는 거야. 타타르, 몽고와 모스크바를 통해 독일로 가져왔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기독교 세계에 전해졌다고 생각하게 이르렀다. 뒤에 가면 하나 더 남겼어. 이 말은 독일로 들어갔다는 말은 구텐베르크를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구텐베르크가 그걸 배웠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베이컨은 이 사람의 금방 르로아의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고 표시도 많이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극동으로부터 금속활자 기술이 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베이컨은. 그 앞에 르로아나 뒤에서 들 수 있는 또는 그 멘도자보다 훨씬 유명한 학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극동으로부터 금속활자가 왔고 그걸 모방했다고 한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학문적 비중이나 기타 저널리즘적 비중으로 넘기고 마지막. 자, 그 다음에 미셸 보디에가 1626년에 주장한 건데요.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완벽한 인쇄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국인은 참 한국인으로 읽어야 돼. 인쇄술은 1458년 부지런한 독일인 요한 구텐베르크, 조온인데 이렇게 스페인어나 이렇게 쓸 때는 J가 I로 바뀌어갖고 요한, 또 독일말로도 J로 쓰고 요한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인쇄술의 사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전에 중국인 사이에서, 인들 사이에서 존재했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유럽에서 그 인쇄술의 첫 시작이었다. 첫 활자들은 멘데즈에서 제작되었고, 멘데즈는 이제 마인츠를 이렇게 불렀어요. 인쇄된 최초 책은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이라는 제목의 학소서적이었다. 대부분 구텐베르크 말할 때는 성경을 처음 찍었다고 그러는데 둘 다 아까 앞에서 느로아나 여기나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을 찍었다고 하는 게 특이합니다. 학소서적이었다. 콜라드라는 독일인이 그걸 이탈리아로 가져갔다는 뜻이고요. 저 밑에 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어서 읽어보면 그때 이 모든 일에 앞서 이 인쇄술은 중국에서 장사하고 아라비아 팔릭스로 들어와 홍해를 통과한 상인들이 그 나라로부터 가져왔다. 인쇄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인들은 러시아와 모스크바에 갔고 그곳에 중국에서 한자로 인쇄된 책들을 놓고 왔고 이 책들은 다시 독일로 들어와서 구텐베르크가 알게 되었다. 이 책들은 구텐베르크의 견본을 제공했고 그런 이 견본의 모방이라고 썼죠. 용어 자체를. 왜 그의 활자를 제작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세계의 모든 기타 지역이 인쇄술을 발명해서 중국인들에게 비쳤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반박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구텐베르크가 모방해서 이 말을 반박할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사실이다 이거죠. 인쇄술이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500여 년 전에 중국인 사이에 인쇄된 책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매우 사실이다. 보디에는 서천의 매개자를 유럽 상인으로 특정하고 서천 루트 중 해로는 아라비아 펠릭스, 예멘, 지금은 예멘이에요. 예멘으로 들어와 홍해를 통과한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물론 보디의 글은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술을 상정하고 있는 까닭에 이 글의 중국은 거의 다 한국어로 고쳐 읽어야 한다. 보디의 증거 문건은 구텐베르크가 극동 인쇄서책을 견본으로 삼고 이 견본을 모방했다고 분명히 말하는 언명에서 특별하다. 이는 구텐베르크가 1440년 책을 초인한 지 처음 찍은 지 186년 만에 그의 극동 금속활자 모방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근데 이런 사료를 찾는 게 서양인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은 건 행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책을 옛날 책을 막 이렇게 1500년, 1600년 경 책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읽다가 우연히 찾은 거지. 만약에 옛날처럼 그거 대형박물관 가서 이 책 찾아가고 그러면 대형박물관 이거 찾다가 아마 내가 늙어 죽었을 거야. 70까지. 지금 쉽게 찾을 수 있어가지고
내 나이를 좀 젊게 만들어줬어요. 작은 결론 하나 지어봅시다. 이 5건의 문건은 급동 금속활자 할인본 서적의 서천 경로와 함께 구텐베르크가 한국 활판소를 모방한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증거 문서들이다. 서천론자들은 이 문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맙게도 서천론을 주장해서 고맙긴 하지만 강력한 증명을 못한 거예요. 이 때문에 존매는 구텐베르크 시대 서양에서 한국 금속활자에 대해 찍소리도 없었다고 고함치고 누펠이나 맥더모트는 서천에 관한 어떤 문서 증거도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5개의 문서 증거는 이런 속담과 반박을 100% 허언으로 거짓말로 입증할 수 있고 기존 14개의 서천론의 최대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맨, 누펠, 맥더모트가 구텐베르크의 모방 사실을 부정하려거든 방금 제시된 5건의 증거 문건을 합당한 논문으로 일일이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들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비우스의 기술을 제외하고 4건의 증거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기타 반서천론자들도 마찬가지 처지에 있다. 이것으로 금속활자의 서천에 관한 논란이 다 해결되었고 구텐베르크 독창설, 즉 발명서로 신화도 다 해소되어 구텐베르크가 한국 금속활자를 모방했다는 태자가 정설로 입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증이 안 됐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